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작가 하인리히 벨은 1917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한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대의 견해 등이 있으며 197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1974년 발표되었으며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무책임한 사회적 편견이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사실적이고 냉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벨은 이 소설을 통해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아침, 경찰은 카타리나 블룸의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침입 소리에 카타리나는 침대에서 놀라 깨어났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침실로 곧장 들어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곧바로 아파트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으나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경찰의 요청에 협조했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발견된 것은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그녀가 루트비히 괴텐이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정황뿐이었다. 하지만 괴텐은 이미 그녀의 아파트에서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의 흔적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카타리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그녀를 연행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카타리나는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녀가 전날 밤 괴텐과 어떻게 만났으며 그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물었다. 카타리나는 차분하고 명확한 태도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날 저녁 친구의 초대로 작은 파티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루트비히 괴텐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파티는 카타리나가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고 분위기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괴텐과 그녀는 첫눈에 서로 끌림을 느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었으며 음악과 술을 즐기며 파티의 밤을 보냈다. 이후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괴텐과 카타리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카타리나는 경찰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그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찰의 조사는 점점 집요해졌다. 담당 형사들은 카타리나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거두지 않았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며 그녀가 괴텐과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지 의심했고 그의 행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침착하게 답변을 계속했다. 한편 경찰이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지역의 유명 타블로이드 신문인 차이퉁은 이 사건을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다. 차이퉁은 기사에서 카타리나를 위험한 테러리스트의 공범이라 지칭하며 범죄자 괴텐의 탈출을 도운 혐의가 명백하다고 묘사했다. 신문에는 카타리나의 사진과 이름이 커다랗게 실렸다. 이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카타리나는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있었다. 사실 체포 이전까지 카타리나 블룸의 삶은 극히 평범했다. 그녀는 27세의 독신 여성으로 가정부 일로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카타리나가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웃들 역시 그녀가 항상 친절하고 성실했다고 경찰에게 증언했다. 하지만 차이퉁의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카타리나의 삶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찰 신문이 끝났을 때에도 카타리나는 아직 이 사건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듯 보였다. 경찰은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녀의 개인적인 인맥과 일상생활을 깊이 캐기 시작했다. 이미 언론이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카타리나가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녀의 진술은 큰 효과가 없었다. 그날 저녁 카타리나는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독방 안에서 잠시 침대에 앉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이미 시작된 언론의 광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카타리나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카타리나 블룸이 유치장에 수감된 지 하루가 지나자 그녀에 대한 조사는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겉으로는 일관되어 보이나 그 이면에 감춰진 정보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를 상대로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루트비의 괴텐이 그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카타리나는 그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다른 사람과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과 괴텐이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으며 그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괴텐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고 보았고 그녀의 통화 기록, 우편물, 방문 기록까지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그녀의 고용주인, 법률가 드레크너 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드레크너 부인은 카타리나가 몇 년간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카타리나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으나 수사 당국은 이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차이퉁 신문은 전날 기사보다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또 다른 기사를 실었다. 이번에는 의외로 냉혹한 여인, 카타리나 블룸의 진짜 얼굴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 연애관계, 종교활동, 심지어 어린 시절 가족사까지 억측과 왜곡이 뒤섞여 서술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감정을 억제하는 습성이 있으며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 작성자는 그녀를 분석한다는 명목 아래 심리학자의 발언을 인용했고 독자들에게 그녀가 외견상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위험한 내면을 숨긴 인물일 수 있다는 암시를 던졌다. 경찰은 이 기사를 근거로 그녀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그들은 그녀가 과거에 어떤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괴텐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카타리나는 그러한 질문들에 당혹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사실만을 말하려 했다. 그녀는 괴텐 외에 최근 몇 달간 누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신문은 점점 그녀의 인격을 공격하는 쪽으로 치우쳐갔고 경찰은 마치 그녀의 사생활 전반을 단죄하려는 듯한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이웃 사람은 그녀 대신 전화를 받았다가 기자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이웃에게 카타리나가 어린 시절 학교를 자주 결석했는지 교우 관계는 어땠는지를 캐물었으며 그녀가 어머니를 자주 돌보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한다. 이웃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결국 질문에 몇 가지 답해 주었고 그 대답은 이후 또 다른 기사에 인용되었다. 그날 저녁 카타리나는 또 다른 조사관에게 소환되었고 그는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범죄자를 숨겨준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그녀가 솔직하게 협조한다면 불이익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카타리나는 이전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으며 자신이 숨기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설득하려 해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신문사 기자 한 명이 군에 복도해서 그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고 제지당하는 와중에도 끝내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이 어떻게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시선을 돌렸고 다시 철창이 있는 복도로 향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에는 점점 더 무거운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은 카타리나의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남편인 비렐름 브레트로에게까지 연락이 닿았고 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되었다. 비렐름 브레트로는 카타리나와 이혼한 지 오래되었으나 경찰은 그에게 최근까지도 연락이 있었는지 그녀의 성격과 과거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 브레트로는 카타리나가 매우 독립적이며 강한 여성이었고 그녀가 범죄나 정치적인 문제와 얽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경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동시에 경찰은 그녀가 다녔던 가톨릭 여성 모임과 그녀가 봉사했던 자선단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교회 신부에게도 경찰의 질문이 이어졌다. 신부는 카타리나가 매우 성실한 신자였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경찰은 이런 긍정적 진술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기록에만 남겼다. 차이퉁 신문은 그녀의 개인사를 더욱 자극적으로 다루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범죄자를 사랑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녀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 추측성으로 접근했고 전남편 브레트로와의 관계를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브레트로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와의 이혼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암시하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한 여성 모임과 자선 활동을 왜곡하여 그녀가 위선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켰다. 카타리나는 경찰서에서 이러한 보도를 알게 되었고 당혹감과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적인 표현을 삼갔고 오히려 더욱 침착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 경찰이 그녀에게 다시 괴텐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녀는 괴텐이 자신에게 신분이나 과거를 속였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그가 수배된 범죄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다시 명확히 밝혔다. 경찰은 그녀의 우편과 개인 메모, 은행 거래 기록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그들은 그녀가 최근에 저축한 돈이 괴텐이나 다른 범죄 조직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퍼부었다. 카타리나는 그런 주장에 대해 조용히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소득은 오직 가정부로 일하며 모은 정당한 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신은 계속되었다. 한편 차이퉁의 기자 퇴슈너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카타리나가 수감된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취재를 진행했다. 퇴슈너는 몇몇 경찰관들에게 블룸 양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유도성 질문을 던지며 정보를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은 개인적 의견을 내비쳤다. 퇴슈너는 이를 교묘하게 기사에 포함시켜 카타리나를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퇴슈너는 경찰서 밖에서도 카타리나의 지인들과 이웃을 다시 찾아가 추가 인터뷰를 강요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카타리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다면 말하라고 압박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했지만 일부는 기자의 강요와 집요함에 지쳐 몇 마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신문 기사에는 실제 진술이 왜곡된 채 더 선정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카타리나는 유치장 안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유치장 안에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묵묵히 고민했다. 수사가 나흘째에 접어들자 경찰은 카타리나의 진술에서 추가적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큰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너무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완벽히 훈련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퇴슈너 기자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차이퉁은 경찰 수사, 수상한 여인의 완벽한 연기에 속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 내용은 카타리나의 차분한 태도를 완벽하게 연출된 연기라고 규정하며 그녀가 수사 당국까지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경찰과 여론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수사에 더욱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 퇴슈너 기자는 더욱 과감하게 카타리나의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드레크너 부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카타리나의 업무 태도나 개인적 생활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드레크너 부인은 거듭 카타리나가 훌륭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답했으나 퇴슈너는 계속해서 질문의 강도를 높였고 마침내 부인은 기자의 끈질김에 지쳐 면담을 강제로 중단했다. 퇴슈너는 이를 카타리나의 측근들조차 그녀의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기사에 담았다.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카타리나의 주변 인물들은 점점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그녀를 신뢰했던 이웃과 지인들도 계속되는 언론의 선정적인 기사로 인해 의혹을 느끼며 점점 입을 닫았다. 특히 그녀와 친했던 몇몇 이웃들은 기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는 카타리나가 더욱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은 이 무렵 루트비히 괴텐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를 확보했다. 괴텐은 이미 먼 곳으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그가 도피 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카타리나가 바로 그 조력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그녀에게 다시금 괴텐과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집요하게 물었다. 카타리나는 거듭된 질문에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괴텐과는 아무 대화도 없었다고 답변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카타리나의 건강 상태는 점차 나빠졌다. 경찰서 내에서도 그녀가 식사나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은 오직 조사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고 카타리나 역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퇴슈너는 다시 카타리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노약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카타리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카타리나에게 전해졌다. 유치장에 갇힌 그녀는 어머니의 병세 악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이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경찰서 내에서도 카타리나에 대한 의견은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그녀의 결백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상급자들은 명확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욱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경찰 내부의 압력은 카타리나에게 더욱 가혹한 조사로 나타났다. 카타리나는 자신의 상황을 더욱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이런 그녀의 표정을 드디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조사실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견디며 카타리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런 그녀에게 더욱 큰 충격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 수년째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최근의 사건들과 퇴슈너의 집요한 취재에 극도로 약해졌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카타리나는 유치장 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오랫동안 말을 잃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으며 이를 바라본 경찰관들조차 그 순간만큼은 질문을 자제했다. 그러나 차이퉁 신문은 이 비극적인 사건마저 선정적인 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어머니의 죽음에도 냉혹한 침묵, 그녀는 과연 무죄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고 카타리나의 태도를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증거로 삼았다. 기사는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에 아무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녀의 인간성을 의심했다. 경찰 수사는 루트비히 괴텐이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괴텐은 다른 도시의 한 여관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괴텐은 카타리나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으며 그녀의 아파트에서 머문 사실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애매한 발언을 근거로 카타리나에게 더욱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수사관들은 괴텐과의 관계에 관한 미묘한 차이를 반복적으로 물었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카타리나는 변함없이 결백을 주장했으나 점점 더 깊어지는 경찰의 의심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 퇴슈너 기자의 활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괴텐 체포 소식을 접한 그는 즉시 경찰서 주변을 배회하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자극적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몇몇 인물을 통해 카타리나가 조사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얻었고 사실관계는 흐려진 채 신문에는 왜곡된 방식으로 게재되었다. 퇴슈너의 이런 기사로 인해 카타리나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형사들은 그녀의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신뢰했지만 상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언론의 압력을 이유로 빠른 결과를 요구했다. 수사관들은 다시금 카타리나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은행 계좌나 개인 우편물에서 사소한 의혹거리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카타리나는 이 반복적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조용히 대응했다. 그러나 내면의 균열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유치장 안의 카타리나는 계속되는 수사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은 경찰관들에게 이상하리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습조차도 차이퉁은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신문은 그녀의 건강 악화를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붕괴라는 식으로 보도하며 독자들의 의혹을 부추겼다. 퇴슈너는 카타리나 주변 인물 중 한 명에게 다시 접근했다. 이번에는 그녀와 예전에 잠시 교제했던 남성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는 이 남성에게 카타리나와의 과거 관계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물었으며 결국 몇몇 그럴듯한 거짓된 진술을 얻어냈다. 이 내용은 기사로 실렸고 카타리나는 또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의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카타리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점점 더 냉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켜온 침착함을 서서히 잃어갔다. 더 이상 자신의 진실이 세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분노는 특히 기자 퇴슈너를 향해 조용히 집중되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타리나는 경찰의 동행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했고 카타리나는 그마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기자 퇴슈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례식장 주변을 맴돌며 취재를 시도했다. 카타리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장례가 끝난 뒤 경찰 조사는 더욱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괴텐 체포 후 그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관들은 카타리나에게 다시금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그녀가 괴텐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다. 카타리나는 그런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계속된 질문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욱 지쳐갔다. 경찰 내부에서는 카타리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더욱 뚜렷해졌다. 일부 형사들은 그녀의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상부는 그녀를 테러 혐의자의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내부 분위기로 인해 수사는 더욱 감정적으로 격해졌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괴텐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을 것이라 확신하며 질문의 강도를 높여갔다. 카타리나는 지칠 대로 지쳐가며 이전과 같은 명확한 진술을 반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퇴슈너 기자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기사를 준비했다. 그는 경찰 내에서 입수한 불분명한 소문을 근거로 익명의 관계자라는 명목하에 카타리나와 괴텐 사이에 오래된 관계가 있다는 거짓된 의혹을 만들어냈다. 퇴슈너는 이 제보자의 진술을 별다른 검증 없이 차이퉁에 기사화했고 그 기사는 익명의 제보, 불룸은 오래된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이 기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카타리나를 향한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경찰은 이 기사를 문제 삼아 그녀에 대한 조사를 다시 강화했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퇴슈너 기자와 익명의 제보자의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번만큼은 그녀의 주장을 거의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마침내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카타리나는 지친 목소리로 반복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이 흔들렸고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이를 본 수사관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추궁했다. 한편 퇴슈너 기자는 경찰 내부에서 얻은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해 카타리나가 괴텐 외의 다른 범죄자들과 연루되었다는 억측성 기사를 또다시 준비했다. 경찰 내에서 극소수만 공유했던 가설이 교묘히 왜곡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기사로 인해 카타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와의 어떤 연관성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녀와 함께 자선 활동을 했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유치장에서 홀로 앉아있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더 이상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결심도 함께 피어올랐다. 그녀는 퇴슈너 기자에 대한 증오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졌고 그녀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 갔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녀는 냉정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 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점차 커져갔다. 그녀는 이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조용히 키워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선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차이퉁의 끊임없는 악의적 보도와 퇴슈너 기자의 교묘한 왜곡 기사로 인해 카타리나를 향한 사회적 낙인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는 더욱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수사 책임자들은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와 언론의 압박 속에서 하루빨리 그녀를 괴텐의 공범으로 규정짓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서신과 사진, 심지어 사소한 메모까지 철저히 분석하며 숨겨진 단서를 찾으려 했다. 카타리나는 이러한 수사에 점차 지쳐갔지만 여전히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피로감과 절망이 점차 뚜렷해졌다. 퇴슈너는 경찰 수사의 난항을 이용하여 경찰 내부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늘렸다. 그는 여러 경찰관들에게 당신들도 속고 있는 것 같다며 카타리나의 유죄 가능성을 부추기는 질문을 던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점점 그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강화됐다. 결국 수사팀 일부는 퇴슈너의 영향 아래에서 더욱 가혹하게 그녀를 몰아세웠다. 한편 드레크너 부인은 마지막으로 카타리나를 돕고자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카타리나를 지켜보며 그녀의 결백을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드레크너 부인의 진술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부인은 경찰서 밖에서 퇴슈너와 마주쳤고 기자는 그녀에게 다시금 압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드레크너 부인은 기자의 태도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퇴슈너는 이를 카타리나 주변인들의 히스테리적 반응으로 왜곡해 신문에 또다시 기사화했다. 카타리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고통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퇴슈너를 향한 증오가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유치장한 좁은 방에 앉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다다랐다. 퇴슈너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기사 작성을 이어갔다. 그는 카타리나의 어린 시절까지 파고들어 그녀가 어릴 적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소한 정보를 들춰냈다. 이를 과장하여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카타리나의 성격에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이런 성격이 지금의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암시했다. 카타리나는 신문을 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뚜렷이 인정했다. 경찰은 결국 카타리나를 정식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격렬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부 수사관과 정치적 압력을 받아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상급자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하지만 상급자들은 결국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그녀를 범죄자로 규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카타리나는 더는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받아들이며 이제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만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내렸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카타리나 블룸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발표하자 언론의 관심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퇴슈너 기자는 구속 소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기사화했다. 그는 블룸 마침내 가면이 벗겨지나 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경찰의 결정을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는 사실인 양 보도했다. 이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고 카타리나를 향한 여론은 극단적인 비난과 적개심으로 치달았다. 경찰의 구속 결정 이후 카타리나는 유치장에서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밀히 기록되었고 모든 서신과 접견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끊임없이 그녀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했으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카타리나는 오히려 갈수록 감정 표현을 줄였고 조사관들은 그녀의 침묵을 냉정한 저항으로 받아들였다. 카타리나는 유치장 안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퇴슈너 기자를 향한 복수 계획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충동을 억누르며 차갑고 신중하게 자신의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최소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인물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퇴슈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더욱 자극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카타리나의 사생활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카타리나가 이전에 살던 지역까지 찾아가 그녀의 과거 이웃들을 만나 온갖 사소한 정보까지 캐냈다. 그녀의 습관이나 성격의 작은 특징들까지도 부풀려 기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명예는 더욱 철저히 짓밟혔다. 이 무렵 드레크너 부인은 카타리나가 계속된 조사와 언론의 공격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카타리나가 잠시라도 사회적 시선과 격리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했다. 별장은 외부에 접근이 어렵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드레크너 부인은 이를 통해 카타리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경찰은 그녀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부인의 사회적 신분과 명성 때문에 결국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리나는 이 초대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에게 이는 뜻밖의 기회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 별장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발견한 셈이었다. 드레크너 부인의 별장으로의 이동이 허가되자 퇴슈너 기자 역시 이를 알아차리고 더욱 흥분했다. 그는 경찰서 주변을 맴돌며 별장 방문 계획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했다. 카타리나는 조용히 그를 주시하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다듬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침착하고 차분했지만 내면은 분노와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은 카타리나의 별장 방문을 허용하면서도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드레크너 부인은 별장 안에서는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경찰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별장 방문 당일 경찰은 건물 주변에서 그녀를 감시했고 퇴슈너 역시 그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어떻게든 카타리나에게 접근해 직접적인 인터뷰를 시도하려 했다. 카타리나는 별장 내부에서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얻었다. 그녀는 드레크너 부인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별장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퇴슈너의 접근을 예상한 그녀는 이미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확인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았고 결국 작은 권총을 발견했다. 그 권총은 부인의 남편이 오래전에 서랍 속에 넣어둔 것으로 이미 기억 속에서 잊힌 물건이었다. 카타리나는 권총을 조심스럽게 들어 살펴본 뒤 차갑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것을 품 안에 숨겼다. 그녀는 퇴슈너 기자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복수 계획의 세부 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그녀는 방을 나와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별장 입구에서 퇴슈너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타리나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망설임이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명료한 결심만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카타리나는 침착히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퇴슈너는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랐으나 곧 익숙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는 카타리나에게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왜 아직도 결백을 주장하는지 따지듯 물었다. 카타리나는 잠시 그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그를 별장 내부로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퇴슈너 기자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의 과거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카타리나의 어머니 사망 사건, 괴텐과의 관계, 최근 보도된 익명의 제보까지 교묘히 언급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그를 응시했다. 퇴슈너가 질문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카타리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퇴슈너는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녀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응수했다.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거만하고 무례했다. 카타리나는 그의 태도를 보며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품속에 감추었던 권총을 꺼내어 천천히 그에게 겨눴다.
퇴슈너는 권총을 보고 크게 놀라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내 모든 걸 빼앗았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카타리나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별장 내부를 울렸고 퇴슈너는 바닥에 쓰러졌다. 별장 바깥에서 대기하던 경찰과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즉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거실에서 권총을 들고 서 있는 카타리나와 바닥에 쓰러진 퇴슈너를 발견했다. 카타리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게 총을 넘기며 조용히 체포에 응했다. 경찰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통제하며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별장은 즉시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카타리나는 다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퇴슈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총상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사건을 크게 다루었다. 퇴슈너 기자의 죽음 이후 독일 사회는 혼란과 논쟁으로 가득 찼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언론 윤리와 개인의 명예 보호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차이퉁의 무분별한 보도 방식이 결국 이번 비극의 원인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차이퉁은 이를 무시한 채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카타리나에게만 돌렸다. 그들은 퇴슈너를 진실을 추구하다가 희생된 용감한 언론인으로 추앙했다. 카타리나는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경찰은 그녀를 수차례 추가 조사하며 사건의 동기를 밝히려 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단지 퇴슈너가 자신을 끝없이 파괴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경찰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감정 없는 대답에 오히려 혼란을 느꼈다. 수사관들은 이제까지 그녀를 상대로 행해진 무자비한 보도와 압박을 돌아보며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편 드레크너 부인은 사건 이후 극도의 죄책감과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카타리나를 별장으로 초대한 일이 결국 이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부인은 경찰에 카타리나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녀의 진술은 이미 형성된 여론과 언론의 보도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드레크너 부인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고 말았다. 카타리나의 재판이 가까워지자 변호사들이 그녀를 찾아와 방어 전략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변호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든 이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변호사들은 그녀의 태도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 안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 분위기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검사 측은 카타리나를 냉혹한 살인자로 묘사하며 가차없이 몰아붙였고 변호인단은 그녀가 언론과 사회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변호사들의 주장에도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고인석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법정에서 카타리나의 진술 시간이 왔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왜 그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말했다. 그녀는 퇴슈너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가족과 친구,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사람을 잃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마저 박탈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냉정하게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도 있었다. 언론들은 법정에서조차 그녀의 차분한 태도를 냉혹함의 증거로 삼아 보도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도 카타리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가해자인지를 두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카타리나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와 홀로 앉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담담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홀로 앉아 있을 때 처음으로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자 그녀는 처음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 분노,
허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언론의 보도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평가했으며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와 루머들이 여전히 세상을 떠돌았다. 그러나 카타리나 본인은 이제 그 어떤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깊은 회한을 느꼈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이 있었는지도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사건 자체는 명백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법정 밖에서는 매일같이 시위와 논쟁이 이어졌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적 낙인, 언론 윤리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카타리나 본인은 이런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 조용히 재판의 결론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카타리나는 퇴슈너 기자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정은 그녀가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명예훼손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형량을 다소 경감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나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카타리나는 판결 내용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판사에게도 방청석에도 아무런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판결이 끝나자 카타리나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고 곧 그녀가 장기적으로 복역할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교도소 생활이 시작된 뒤에도 그녀는 거의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독방에 앉아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렸다. 카타리나의 사건 이후 차이퉁은 잠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신문사는 곧 다시 다른 선정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렸다. 카타리나의 사건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씁쓸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사회적 논쟁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잊혀졌다. 사람들은 다른 새로운 사건에 관심을 옮겨갔다. 드레크너 부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카타리나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지 못했다. 카타리나는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수감 생활 중 카타리나는 가끔 찾아오는 기자들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기자를 퇴슈너의 또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기자들이 떠난 뒤 그녀는 매번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그녀는 과거를 잊기보다 계속해서 떠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형벌이었다. 몇 년이 흐르고 카타리나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려 노력했다. 언론의 무책임함과 선정성,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이것은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교훈은 늘 그렇듯 천천히 희미하게만 자리 잡았다. 카타리나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자 다른 수감자들과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조용히 지냈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와 슬픔의 흔적이 뚜렷했다.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교도소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겪은 모든 사건과 고통을 되돌아봤다. 그녀는 사회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명예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진실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남은 작은 존엄만은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자유를 되찾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 전체를 돌아보며 언론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작가 하일리히 벨은 이 작품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를 빼앗은 것인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